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인터뷰 아나운서 국재일입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6개월, 이제 200여일도 남지 않았죠.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후보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지역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본격 뛰어들었는데요. 올해로 정치 인생 10년을 맞은 안철수 대표, 그동안 정치 인생도 돌아보고 내년 대선에 대한 안철수 대표반의 생각까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올해 여러 차례 부산을 찾으신 걸로 알고 계신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찾아오셨나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저희 부모님 뵈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네, 가능하면 자주 뵈려고 찾아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소문이 나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부산 CBS가 범촌동에 있는데 그 시남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대표님께서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동네가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저희 아버님이 개인 병원 하면서 지역의 많은 분들 도와주셨던 그런 곳입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제가 쭉 살았던 곳이죠. 고등학생 때까지 이곳에서 먹고 자라신 건가요? 네, 바로 이곳에서 어.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오시면서 좀 유년 시절이 생각나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들이 참 많이 나요. 네. 이 동네가 철도 네, 공작창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네, 네. 거기가 있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발전이 굉장히 느린 곳이에요. 근데 또 나름대로 정감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굉장히 서로 잘 알고 그런 동네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얘기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요즘 대면 접촉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비대면, 대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워낙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 어려운 점들 그런 점들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만나기는 힘드니까 주로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강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연을 통해서 일반 시민분들 만나 뵙고 저는 강연이 제 이야기만 하는 강연이 아니라 네. 주로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음. 편이거든요. 강연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대면으로도 인원수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네. 강연이 가능하니까 네.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런 시민들이 대표님에게 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많으세요. 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저 부산의 발전이죠.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많이 나는 거면은 네. 그건 대한민국 전체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부산이 발전해야 우리 국토가 골고루 균형 발전한다는 그 상징이 된다. 그래서 부산 발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의료 노조와 관련해서 열악한 환경에 파업까지 내몰린 의료진을 위한 예산을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투자라든지 뭐 이런 곳에 그 투자들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네.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투자는 하지를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한 하루에 네. 400명씩 환자가 발생했을 때와 요즘 하루에 2,000명이 발생했을 때 네. 필요한 인력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간호사분들의 그런 투입되는 숫자라든지
또는 방역 조사관 네. 추적을 해서 감염을 막아야 되는 그분들의 숫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벅차서 일을 못하고 그게 또 더 많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네.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확진자를 치료하고 담당할 의료진들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예, 그게 예산에 거기에다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뭐 해석하면 될까요? 당연히 그냥 봉사하라는 식입니다. 사실 그래서는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충분히 그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고 그러면은 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네. 그 예산은 예전과 똑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묶어 놓으니까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피로도는 누적이 돼서 결국은 쓰러지는 의료진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것이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때 당 대표 안철수를 함께 하고 계시긴 한데 의사 안철수로 봤을 때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백신이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했으면 네. 백신 접종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백신을 빨리 못 구한 게 문제죠.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이야기한 게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야기했죠. 올해 말에는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작년 5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5월이면 이제 1년하고 4개월이 지난 네, 시점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도 그때 나오는 반응은 네. 정치인들이 허풍친다는 반응만 들었습니다. 정부 쪽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빨리 백신을 못 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38등 이런 숫자를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몇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과 합당이 결렬된 이후 첫 번째 부산 방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합당 결렬 당시에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느낌이었길래 이런 말씀까지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통합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지층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것 때문에 통합을 시도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 중에 지지자분들, 당원분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고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지지층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제2야당이거든요. 국민의당이 그렇죠. 7%에서 8%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인데 네. 제2야당만 사라지고 지금 제1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지가 않으면 네. 그러면 그건 정권 교체에 아주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산이 되게 됐습니다. 통합 과정 속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거와 연장선일 것 같은데 그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현재 제1야당의 지지층을 더 넓힐 수가 없으면 네. 정권 교체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 통합 과정 속에서 많은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좀 심각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당 대표로서 상대방 당 대표와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보시죠? 오히려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큰일, 중요한 일은 저 개인적인 사감은 전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이 그렇게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뭐 결국은 서로 많은 그 당원들,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시기상조일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과 합당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엔 이르겠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그 통합의 시계를 멈추겠다. 멈추겠다. 예, 멈출 수밖에 없다. 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지금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네, 이것도 저희 시기상조.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동안 통합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 내부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당 수습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에 아주 빠른 속도로 당 내부 정비를 하고 당직 신규 인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홍성필 교수님이라고 그 예일대학교 법대 나오시고 유엔에서 오래 일한 의장으로 일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이런 분이 영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분들 영입하고 새로운 체제를 갖추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들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두들 논의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합의된 그런 결론이 나오면 네. 거기에 따라야겠죠. 제3지대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독자 행보를 가는 것,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단을 지금 둘 다 어려운 길이잖아요. 만약에 결정하신다면 어느 쪽을 결정하실 것 같나요? 우선 제3지대가 아닙니다. 아, 네. 그 그렇군요. 일명 중도층이라고 네, 스스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맞네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40에서 50% 정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1지대입니다. 그럴 수 거기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의 특징이 워낙에 아주 오래전부터 국민의힘만 지지하던 지지자분들이 계시고 네. 또 한편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민주당만 지지하던 지지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거의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선은 이 중도층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쪽을 손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선거의 결과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즉 이번에는 중도가 결정권을 가지는 선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도층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 중도층입니다만 네. 어느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음.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나라를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베터 코리어, 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확신을 드리려고 하면 네. 자기가 가진 나름대로의 비전과 그리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들을 내세워야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대선이 양쪽에서 경선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국가의 비전,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중도층은 실망이 크고 관망 상태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네. 이러한 중도층에게 정말 우리나라가 더 잘 좋은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0% 넘는 비율이 있는 층이라면 제1지대가 될 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은 좀 예민할 수 있겠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다음 주 공식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자면 국민의힘과 합당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께서도 합당에 대한 생각을 좀 열어 놓으신 거고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은 좀 너무 앞서간 그런 질문이시고요. 네. 우선은 저희 당 내부에서 정비가 끝나면
서로 의견들을 모아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음. 것이 우선입니다. 네. 확실히 좀 그 당 얘기할 때는 좀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당이 아니죠. 저 그렇죠. 혼자서 네. 모든 걸 그냥 역시 지금 당장 결정할 그렇죠. 수는 없는 노릇 네. 아니겠습니까? 네, 당 대표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경선 주자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 뭐 이낙연 후보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 후보들보다 대표님이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에 대한 뭐 확신과 그들을 끌어들이는 힘,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평가할 때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보다 나 안철수는 이거만큼은 잘할 수 있다. 이거만큼은 차별화가 있다. 생각하신 점이 있을까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런 것 없이 말만 떠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의사였었고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실력 있는 IT 전문가 출신이고 네. 그리고 또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시킨 경영인이고 그리고 저는 또 카이스트 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입니다. 네. 정교수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정치에서도 그 정당의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주도를 해서 네. 38석 그러니까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을 직접 만들어 본 맞아요. 삼김 이래 지금 현역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5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냥 조금 하다가 말거나 또는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몸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우선은 코로나 방역, 그 다음에 또 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개혁, 그리고 또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저밖에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네. 이런 제가 가진 소중한 경험들을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인터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스스로를 문제 해결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 해결사의 의미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여러 분야를 다 해오셨고 의사로서 뭐 IT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좀 문제를 해결해 왔고 정치인으로서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사라는 정체성은 제가 20대 때 형성이 된 겁니다. 대학생 많은 때 사람들이 그래요? 네. 20대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정체성은 의사인 겁니다. 그런데 의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그 병인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지 문제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5가지 직업을 가졌었지만 네. 그 모두가 이 2가지 정체성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V3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공익적인 일을 해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교수를 하면서도 공익적인 그런 봉사를 위해서 제 재산 절반을 기부를 해서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소형 원전 그 연구에 연구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을 해결하고 벤처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문제 해결을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저는 정치는 공익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네, 서로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싸우는 게 정치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이 20대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예. 뭐 MZ 세대가 좀 인기가 많잖아요. MZ 세대의 표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MZ 세대를 바라보는 대표님의 시각은 어떤가요? 제 딸이 MZ 세대입니다. 맞아요. 저랑 동갑인 걸로 아까 들었는데 예. 어떠시나요? 그리고 저는 제 딸하고도 네. 지금도 매일 페이스타임으로 얼굴 보면서 대화합니다. 저희 음, 가족이 저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네, 굉장히 화목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네. 여러 고민도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함께 마라톤 대회 나가서 함께 어, 완주 메달도 걸고 네. 이런 가족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MZ 세대의 고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음, 바로 10년 전에 제가 카이스트 교수할 때 그때 청춘 콘서트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목적이 정말 힘든 청년 세대들에게 그들과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청춘 콘서트였고요. 그렇죠. 항상 그때는 제가 처음 첫 마디를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 10년 전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제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음, 저희들은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너무나 열심히 고생하고 희생하셔서 네. 좋은 환경을 저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네. 오히려 더 나쁜 환경을 만든 거는 기성세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부터 시작해서 네. 함께 공감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부산이 고향이시니까 부산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부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의 현안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당장 뭐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그 2030 국제 엑스포 유치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산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전 국가가 나서는데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 국가가 나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그 여러 가지 특위를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저도 조그만 노력이라도 보태서 함께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 부산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활성화되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만큼 또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그 가덕 신공항도 있거든요.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덕 신공항도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점을 하나 지적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이건 굉장히 긴 그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정권에 걸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행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것을 빼먹고 하게 되면 자칫 정권이 바뀌면서 좌초될 수 있고 그 최대의 피해자는 부산시 시민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이것이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제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일단은 법적 정당성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음. 그리고 또 법이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른 여러 정권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공사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은 다 거치고 확보를 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부산 시민도 부산시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경제성을 좀 확보하려면 이거 말고 또 다른 현안들이 있을까요?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경제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서로 시너지가 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산 350만, 네. 경남 350만, 그리고 울산 120만이죠. 네. 그래서 모두 합하면 500만이 넘죠. 물론 네. 1000만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각각이 또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의 경쟁력 있는 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적인 자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공유해서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잘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맨 처음 해야 될 핵심은 네. 교통망입니다. 교통망. 교통망 인프라가 있어야 그런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인적인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이건 국가 사업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박형준 시장이 어반루프 사업을 좀 하겠다. 근데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반루프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람들마다 그건 사실 어느 정도 우선순위라는 게 네. 다를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선 원칙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 어떤 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역시 입장에서 보면 네. 또는 이런 메가시티를 염두에 두고 보면 이 사업도 필요하고 저 사업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두 다 골고루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어느 것 하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간만 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먼저 투자해서 완성을 시키면 그것이 또 다른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네. 그걸 골라내는 작업이 우선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블록체인이 유망하고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잘 나가는 사업들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일단 그런 분야에 대한 인적인 자원이나 물적인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부분을 골라내야 된다. 네.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네. 실제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이건 경영학 개념이기도 한데요. 네.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중소기업 사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네. 어떤 분야가 유망해서 1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흔히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1억 정도만 추가로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고 1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도 결과가 안 나와요. 네. 다시 또 1억 이렇게 저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돈만 손해 보고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즉 새로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네. 기존에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말고 그냥 여러 분야 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가장 효과가 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이미 투자한 비용은 그냥 묻어두고 그냥 매몰됐다고 생각하고 이 의사결정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벤처기업 그 사장님들 만나서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 여러 가지로 무료로 자문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그거 하나입니다.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요. 네.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영자는 거의 실패하더라고요. 저는 이 지방정부 운영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서 인간 안철수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정치권에 이제 10년 정도 몸 담으셨습니다. 좀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공공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정치는 전혀 몰랐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사람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원할까에 대한 네.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네. 문제가 많으니까 누구라도 이것 좀 고쳐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거의 10년 정도가 됩니다만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주위에 그 많은 언론인 분들이 요즘은 그러시더라고요. 외부에서 국가를 위한 업적을 만든 사람 중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처음이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소명의식, 사명감 없으면 사실은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네. 뭐 저에 대한 비판,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또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만 제가 약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약한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네요. 그건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그냥 대학 교수나 벤처 기업가를 하셨으면 명예를 지키고 잘 사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저 혼자 마음 편하게 그냥 행복하게 명예를 지키면서 살고 네. 다른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오히려 아무리 힘들더라도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정치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네. 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저를 위해서 뭐 제 명예를 높일 수도 없고 네. 제가 정치를 한다고 돈을 벌겠습니까? 제가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뭘 이걸 휘두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명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저는 정치에 참여해서 그것만이 대한민국 정치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음, 다른 부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참여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시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 왜 의사로서 안철수, 뭐 IT에서의 안철수, 교수로서 안철수 충분히 성공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왜 그에게 정치가 뭐길래 왜 정치판에 뛰어든 거냐? 그게 너무 궁금하다. 그 속사정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안철수에게 정치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틀을 제대로 만드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우리나라라는 틀에서 태어나서 네. 우리나라가 만든 교육제도 하에서 졸업하고 또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 하에서 만들어진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서 자기 성취를 하고 네. 그다음 은퇴해서는 또 대한민국이 만든 이 복지제도라는 틀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다가 이제는 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틀을 만들 때 조금만 우선순위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면 관심을 둔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이런 본연의 정치의 역할 틀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으면 자기 편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혀 일반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바꾸자고 지금까지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의 최종 종착지 대선 승리 대통령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제 종착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마다 불행해지는가 생각해 보면 대통령 당선이 목적이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은 목적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그렇네요. 오히려 퇴임되고 나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네. 그래야지만 사실 그분도 행복하고 국민들도 다 좋아질 텐데 그렇죠.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당선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어떤 역할을 하든 더 좋은 대한민국, 베터 코리아를 만드는 일이 제 정치의 목적입니다. 네. 오늘 뭐 인터뷰가 아니라 진짜 인간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 되게 다양한 안철수를 만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데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한마디 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네.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 상고를 나오셨고요. 저희 아버님이 부산 공고를 나오셨고 제가 부산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 정말 토박이 중에 토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산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상징이자 리트머스 시험지인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꾸만 수도권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이게 또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실 저는 구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또는 재정, 돈을 지방정부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
자체적으로 중요한 일을 이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정말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인터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저희가 또 방송국에 초대해서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